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미약한 상승은 나왔지만 우리가 기다렸던 것들이 자꾸 연기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기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탐욕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한 1.8억 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3달 넘게 떨어지다가 드디어 3달여 만에 중립에서 탐욕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합니다. 항상 이런 걸 보면요. 알게 모르게 결국 올라가는 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건 비트코인이었잖아요. 최근에도 슬그머니 탐욕으로 진입을 했다. 즉 바닥이 한 1.2억 원 정도를 찍고 지금은 1.4억 원 근처 내에서 좀 안착을 한 게 아닌가. 여기 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 경제 뉴스를 볼 때 오랜만에 비트코인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블룸버그 자료인데 역시 10월 이래로 일간 비트코인 ETF 유입량이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7.6억 달러나 되는 많은 돈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면서 비트코인 위주로 좀 강한 상승이 나온 것 같고요. 알트코인은 그에 반해서 어마무시한 상승률은 아니겠지만 역시 10월 10일 이후로 이제 최대 규모의 알트숏, 즉 공매도를 친 분들이 가장 많이 청산이 됐다고 합니다. 10월 10일 이래로 뭐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꽤나 많은 숏 청산이 나왔으니까 함부로 숏에 베팅하는 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었던 거는요. 정말 오랜만에 진짜 가끔 있는 일인데요.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디커플링을 하면서 지금 미국 주식은 어제 떨어졌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올라가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렸다든지 또는 지정학적인 위기도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끔씩 디지털 금의 내러티브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 증시는 다 떨어졌는데 은은 뭐 온수당 4,600불, 뭐 온수당 90불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가서 뭐 엄청난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97K 정도, 97,000불 정도는 찍어줬던 게 그나마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이란 개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요. 거의 이란전에 참전을 할 것처럼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에 이란에 군사가 투입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카타르에 있는 미국 병력 철수시켰고 이란 영공 폐쇄했고 이란에 있는 미국 시민들 다 철수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SNS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계속하십시오. 이란 국민들 곧 지원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전쟁이 날 것처럼 해서 어제 미국 주식이 조금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장이 시작한 이후에 오후 들어서 갑자기 뭐 소식통을 정확히 밝히진 않는데요. 이란에서 대규모 처형, 막 이렇게 시위대를 처형하는 게 뭐 중단됐다 하더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일단 대기해야겠네. 멈췄네. 라고 하면서 미국 주식이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조금 낙폭이 만회되면서 끝나지 않았다. 즉 아직까지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조금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했던 연기 사실이 있었죠. 대법원 관세 판결이 또 미뤄졌습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미뤄질지 모르겠지만 한 소문에 의하면 6월까지 연기가 될 예정이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이 6월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결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긴 합니다. 왜 6월이 나왔느냐? 일단 대법원에서는요, 보통은 구두 변론을 마친 사건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늦어도 해당 회기가 끝나는 시기까지는 요거를 끝마치더라, 판결을 내더라. 근데 이 해당 회기가 끝나는 시간이 6월 말에서 7월 초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여름방학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적어도 끝낼 것이다. 아무리 뒤로 밀려도. 그리고 이게 이제 연기된 뭐 사유를 보자면 사안이 지금 너무 중대하고 경제적인 충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좀 미루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정하기가 정말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감일까지는 밀릴 것이다. 그래서 6월 설이 나왔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니까 아직 뭐 우리 마음에는 안 들죠. 근데 오르려고 하니까 슬그머니 등장하는 전설의 트레이더, 제가 종종 소개드렸던 피터 브렌트가요, 한마디를 해줬는데, 야, 이거 뭐 라울팔도 아니고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이다. 바나나 내러티브, 바나나 존 하면서 막 이렇게 포물선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뭐 여러 이제 트윗을 남겼는데 요약을 하자면 비트코인이 지금 장기 추세 내에서 주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바나나 구간에 진입해서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얼마 전까지 25,000불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바나나 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고점 돌파와 함께 본격적인 상승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10만 달러는 더 갈 수 있다. 아, 조금 불안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이 올렸던 차트인데요. 조금 알아보긴 어렵습니다. 여기 막 본인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물선을 이렇게 막 나타내면서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뭐 바나나를 이렇게 그려놨죠. 이거 뭐 이제 라울파리 한 거가 퍼져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구간에 바나나를 그려놓은 구간에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빨간색이 포물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구간은 그냥 제가 볼 땐 직선 같거든요.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피터 브렌트만의 커뮤니티가 있나 봅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들은 이렇게 되는 거 다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차트만 본다면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오른쪽 위에 빨간색 22만 불에서 34만 불까지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차트는 나와 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이분의 전망이 바뀌면 조금 불안합니다. 이렇게 뭐 하락을 보시다가 상승으로 바뀔 때는요, 제 기준으로는 싼 매수 기회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는 한동안 버벅거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트레이더의 특성상 뭐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따라서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즉, 증시의 뭐 대기 자금이 뭐 코인 업계의 대기 자금이 트레이더들이 지금 꽤나 따라 붙었다라고 저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싼 매수 기회가 뭐 끝났거나 이분들까지 이제 다 왔으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오히려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분명히 4년 뒤에 보자고 하셨던 분인데 그럼 왜 이렇게 또 의견이 뒤집혔을까요? 11월 말에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올해가 아닌 4년 뒤에나 20만 달러 도달할 것이다. 아까 뭐 22만에서 30 몇만 간다고 했는데 4년 뒤에 봅시다 하셨는데 완전히 바뀐 것 같네요. 그리고 12월 말에도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돼도 비트코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어차피 하락장 갈 것이다 예상을 했고요. 또 작년 말 기준으로 26년도를 한번 전망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두 명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유명한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가 포물선형 성장 구조가 붕괴됐다. 아까는 바나나 내러티브가 유효하다고 했는데 포물선 성장은 분명히 본인이 붕괴됐다고 했네요. 그래서 25,000달러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글쎄요 뒤에 공 하나를 지금 붙인 것 같고요. 마이크 매클론이라는 이분은 굉장히 고급 인간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엄청난 성과급을 챙기고 있는 분. 무려 1만 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런 얘기는 지금 쏙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피터 브렌트나 마이클 매클론이나 뭐 아더헤이즈나 이런 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계속 하신다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더에 가깝습니다. 뭐 장기 투자라든지 가치 투자라고는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놀라운 통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이분은 전설의 트레이더입니다. 50년을 넘게 살아남았으면요. 엄청난 실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트레이더라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이 피터 브렌트의 수익률을 보시면 일단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30년 평균 수익률이 41.6%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검증된 수치다라고 하고요. 일단 살아남았으면 전설은 맞아요. 50년을 넘게 살아남았으니까 거의 드롭캔 밀러, 폴트드 존스급은 아니지만 아무튼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잘하는 걸 하나 꼽으라면요. 예측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대응, 이 빠른 손절, 결단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최악의 해도 이분은 예상은 틀리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지만 손실률은 8% 미만, 8% 밑으로 떨어지면 칼같이 손절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돈을 잃지 않겠다. 그리고 이분의 매매 승률이 뭐 여러 책도 쓰셔서 이제 많이 좀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 10번을 싸우면 3번에서 4번 이긴다고 합니다. 즉 10번 중에 6번, 7번을 틀리는데 그 맞았던 3번, 4번 중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틀렸을 때는 빨리 8% 미만에서 끊어버리고 이거를 잘하기 때문에 전설이 된 거지 막 이렇게 예상을 잘해서 뭐 피보나치 뭐 이런 걸 잘 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성공 확률을 제가 한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AI랑 씨름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 만약에 내가 트레이더의 성향을 갖고 있다. 나는 트레이더다. 라면 아마도 수익을 크게 볼 가능성은 저는 0.1%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더처럼 하려면 이분처럼 하셔야 돼요. 저희 채널과 맞지 않는다. 다만 저 같은 사람은 이분들을 지표로 해서 뭐 활용을 하고 장기 투자라든지 뭐 어떤 목표 지점이 나올 때까지 웬만하면 매수를 하는 전략. 이런 성공 확률은 저희 채널에서 종종 2%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그러니까 2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둘 다 어려운데 트레이더는 0.1, 장기 투자는 한 2% 정도라고 보이거든요. 어디에 근거를 한 거냐?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요. 트레이더의 1년 생존율, 그러니까 수익을 보면서 살아있는 확률이 1년이 1.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고요. 이게 해를 넘어가면 다시 4분의 1 토막이 나서요. 0.4%가 수익을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2년 생존율이 지금 0.4%인데요. 지금 50년을 살아남았으니까 당연히 전설이라고 불려도 괜찮다라는 거겠죠. 다만 이제 그럼 코인은 왜 조금 높느냐? 코인이 사실 주식보다 저는 조금 더 어렵다. 변동성이 크니까요. 리스크도 어렵고 많은 대신에 많이 거둔다. 코인 장기 이제 적으로 볼 때 수익률이 2% 정도인 것 같은데 주식으로 따지면 이 정도가 S&P 500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모든 개인들의 평균 이제 비중이 한 2%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벌기도 어렵고 코인은 더 어렵다. 그래서 한 요 정도 2% 정도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가 지금 얼마나 힘든 숫자인지를 와닿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서울대 확률도 가져와 봤습니다. 코인이 쉽다라고 하면서 올라갈 때 뛰어드는 분들, 막 이렇게 타이밍을 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의대 합격률이 참고로 0.5%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55만 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수능을 봐서 3천 명이 의대를 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0.5%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의대 가는 게 좀 더 어렵네요. 코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2%, 의대 합격률은 0.5니까 의대보다는 조금 쉽지만 트레이더보다는 엄청 어려운 거겠죠. 트레이더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 의대 합격이고 그 다음이 코인으로 성공할 확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몰라 서울대까지 합쳐봤더니 서울대 합격률은 약 3,4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의대랑 서울대를 합치면 1.1%,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한국에서 의대 아니면 서울대를 수능 봐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트레이더로 이걸 성공할 확률은요. 의대 갈 확률보다도 5분의 1 토막이니까 정말 힘들다. 그리고 코인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도 2%여서 만만치 않다.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 뭐 지금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요. 시원한 상승을 위해서는 계속 클래리티 법안이 진척이 돼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 삐끗삐끗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이 코인베이스가 반대를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다 같이 반대를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요. 코인베이스를 제외한
A6든지, 서클, 크라켄, 디지털 상공회의소, 리플, 코인센터는 다 찬성이요.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 로빈후드도 찬성이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인베이스만 사실 가장 지분이 큰 어찌 보면 로비도 가장 많이 했던 곳인데 여기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유가 토큰화 주식에 대한 사실상 금지를 한 것 같다. 디파이를 차단한 것 같다. 뭐 CFTC의 권한이 약화된 것 같다. 뭐 스테이블 코인 보상 기능 차단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사실 핵심 이유는 맨 뒤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보상 관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무상 가능성이 지금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나머지 분들은 절충안을 찬성하고 있느냐? 뭐 비슷한 입장일 거 아니에요. 서클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니까요. 일단 리플의 경우는요. 정말 증권성 여부로 4년을 넘게 고생을 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겠죠. 그래서 이거 그냥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 빨리 명확성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클은 좀 특이하거든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곳이니까 원래는 코인베이스랑 같이 반대를 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왜 찬성을 하냐면요. 서클 입장에서는 독점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아닙니다. 업계 1위는 USD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클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1위였으면 코인베이스처럼 반대를 했을 텐데요. 지금 이자 일부를 줄여서라도 뭐 5조도 괜찮아. 나는 미국에서 공인하는 유일무이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돋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서클이 USDC만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겠죠. 일단 USDT 퇴출이 목적입니다. 점유율 1위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자 조금을 그렇게 감수하고 좀 손해보는 거 있어도 일단 나만 하면 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서클이랑. 쉽게 얘기하면 이 뭐 절충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요. 코인베이스 너는 은행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이자 주지 마. 사람들한테 주지 마. 그리고 이자 주려면 뭐 우리들 허락을 받고 뭐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되고 뭐 이렇게 계속 딴지를 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요.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이걸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미 이자를 잘 주고 있는데 오히려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이는 거거든요. 더 감시만 많이 하고 원래 지금도 할 수 있는 거를 더 불편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코인베이스는요. 지금 연 매출의 한 10억 불 정도가 이거 이자 주는 게 빠져버리면요. 다른 데로 돈이 넘어가면서 정말 쉽게 벌었던 연 매출 10억 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행보다 이자 더 줄 테니까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코인베이스에 맡기세요. 이 수요가 연간 10억 불이라는 겁니다. 이익도 어마어마한데요. 요게 이제 줄어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요. 신규 유입자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자를 안 주게 되는데 코인베이스에 스테이블 코인을 맡길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갈 길을 잃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디파이 쪽으로 흘러가거나 타 거래소로 가거나 하면서 본인의 엄청난 캐시카우를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허락받고 해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서 이럴 거면 하지 마, 때려쳐. 이렇게 지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보니까요. 실제로 코인베이스가 이거 크레디티 법안을 지지를 철회하니까 이거 마크업이 아예 이제 뒤로 연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좀 지지부진해지고 좀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조건이 맞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절충안이 다시 통과될 가능성, 적과의 동침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트럼프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럼프와 앙숙이 많이 있긴 한데요. 대표적인 앙숙이 포카혼타스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와 뭐 서로 항상 욕을 하고 뭐 독재자라고 하고 뭐 엄청 욕을 하잖아요. 근데 이 뉴스를 보시면 조금 의외다 하실 수 있는데요. 포카혼타스라고 트럼프는 조롱을 하고 엘리자베스 워런은 독재자라고 조롱을 하고 근데 서로 지금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파트너다라고 지금 뭐 제목이 달렸는데요. 한 연설에서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트럼프를 신나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나쁜 사람 뭐 독재자 뭐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그 연설 직후에 때마침 트럼프가 전화를 했다고 해요. 뭐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비하하는 대신에 이자율 상한제, 뭐 당신도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도 신용카드 뭐 10% 이하로 이자 낮추는 거 이거 허용하고 싶거든. 갑자기 이런 전화를 하면서 민생 고리로 형성된 묘한 공조기류, 여야가 합의하는 그것도 적끼리 서로 만나서 으쌰으쌰를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봤는데요. 1월 12일 날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뭐 여기저기서 연설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막 트럼프를 막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연설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근데 이 전화 내용이요. 무려 지금 4년 만에 왜냐면 저기랑 통화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무려 4년 만에 처음으로 워런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 원래부터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요, 이 이자율을 상한을 해야 된다. 뭐 월가를 때려야 된다.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의도치 않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워런 입장에서는 그거는 내 전문이요. 내가 수년간 주장해 왔는데 당신이 웬일이요라고 하면서 으쌰으쌰 지금 손을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친 김에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밀었던 주택 공급 확대 법안 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그 법안을 나 이거 지금 열심히 해서 상원에서 통과시켰거든. 근데 하원에서도 통과하도록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얘기 좀 해주쇼. 당신도 집값 잡는다면서 라고 하면서 지금 여야가 화합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공조 가능성 그런 상황을 보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분 모두 입장에서요. 중간 선거를 승리해야 하는 공통된 목표는 가지고 있고요. 이 세부적인 게 결국 조건만 맞으면 이렇게 좀 합을 맞추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두 분이 그 트럼프랑 워런이 하는 걸 보면 은행을 약간 악당으로 만들어서 월가를 약간 악당으로 만들어서 대중을 지지시키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공통된 지금 분모가 나오니까요. 의외로 협력하는 상황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틀어져서 뭐 4년 뒤에나 될 것 같아요. 클래리티 법안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그들의 이권 조정이 완료가 된다면 결국 일어날 일은 저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행위는 누가 옳다 그렇다라고 하면서 화내실 게 아니라요. 월가와 정치인들의 탐욕과 니즈에 일찌감치 베팅을 해두고 뭔가를 해지를 해두시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